모든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의 승리를 안희정 지사가 아무리 지지도 면에서 추격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까보면은 일단 민주당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네. 당내 경선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애고된 승리 같은데요. 남아있는 과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재인 후보는 아주 쉽게 무난한 승리를 했습니다만 본선에서의 승리가 지금 남아있고 본선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 지금 너무나 도 과제가 당장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해창의 운명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선으로 지금 몇 개월째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이해창 당시 1997년 선거 때 정말 1년 내내 압도적인 1위를 했습니다만 네. 결국은 본선 기간에 급추락하면서 뒤집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과연 이 문재인 후보의 본선에서의 승리가 이해창 후보의 운명을 벗어날 수 있을지 뭐 마지막까지 해야 될 그런 자기 스스로 경고를 스스로 해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이해창의 운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조금 저는 이번 그 경선에서 좀 적신호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컨벤션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난 대규모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경선을 했고 그다음에 안희정, 이재명이라거나 아주 굉장히 관심거리와 주목거리가 컸던 경선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문재인 후보 개인은 지지도가 전혀 오르지 않았어요. 네. 오히려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정당의 엄청난 이 내부 경선을 전국적으로 할 경우에는 컨벤션 효과라는 게 당연히 있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 제1야당에 가장 앞서가는 후보들을 경쟁을 하는 것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적으로 본다면 지금 한 2주 가까이 됐던 이 민주당 당내 경선이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의 지지도가 오르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아마도 본선에서 더욱더 좀 힘을 내야 된다는 그런 스스로의 어떤 채찍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두 분께서 과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첫 번째 과제는 어떻게 이재명, 안희정 후보를 지지했던 표를 끌어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중도 혹은 나아가서 보수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냐의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보수 진보의 이념의 이분법은 쓰레기통으로 버리자. 이런 말씀을 네. 연설 도중에 하셨고요. 또 실제로 후보가 되고 난 이후에 이승만, 박정희 묘소를 찾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 두 가지의 과제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승만, 박정희 전 묘소는 좀 참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도 다른 후보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후보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네. 매번 그 묘소를 참배하느냐 안 하느냐가 너무 과격하다, 진보다. 말이죠.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거야. 이런 논란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이제 참배함으로써 그 부분에 일단 종식을 시키고 그다음에 통합 이미지도 보이면서 중도표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일거삼득의 효과를 좀 기대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문제입니다. 앞으로 방금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방문을 했듯이 앞으로도 본인에게 상당히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다음에 상당히 정책 이념이 다른 어떤 보수 진영을 끌어안는 이런 통합의 행보를 말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느냐가 네. 문재인이 앞으로 대세론이 탄탄대로를 가느냐 네. 아니면 중간에 상당히 가로막히느냐 하는 그 중요한 그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에 후보로 선출된 다음 날 현충원에 참배를 하고 전직 대통령 묘역을 다 참배하고 나서 바로 봉화마을로 갔습니다. 네. 사실 그 아이디어 제가 냈지만 처음에 반대하는 분들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걸 채택을 하고 내려갔을 때 정말 몇 개 방송사가 생중계를 하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슬로건이 100% 대한민국이었는데 국민 대통합. 이거의 진정성을 받아줬어요. 네. 그래서 대통합 어젠다를 선점을 했죠. 그로부터 한 달 뒤쯤 문재인 후보가 선출이 돼서 문재인 후보는 경선 과정에 있었고, 그때 그 선택이 굉장히 주요했다고 봐요. 2012년 선거 승리에. 그런데 지금 문재인 후보도 비슷한 행보를 하기 시작한 거죠. 후보가 되고 나서 전직 대통령 묘역을 두루 참배를 하고, 추미애 대표가 됐을 때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안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문재인 후보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에 맞추는 행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과연 중도 우파들이 네. 저 진정성을 받아줄 거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후보가 되신 다음에 인터뷰에서 후보 연설문은 통합을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인터뷰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문자 폭탄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네. 그거는 경쟁을 흥미롭게 만드는 일종의 양념 같은 거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에 정치인이라면 그런 문자도 받을 줄 알아야 된다. 이래서 상당히 자기 진영의 어떤 그 문자 폭탄이랄까. 그래서 상당히 그거에 상처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 특히 안희정 후보 진영은 굉장히 지금 가슴이 상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위무하기보다는 그거 당신들이 감내해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통합과 포용을 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의문이 네. 들게 만들어요. 물론 이건 작은 사안이지만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지 지켜봐야 되지만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지금 적폐청산을 너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는 통합을 하지만 이 말씀과 행동이 좀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있겠다. 네. 과연 통합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을 끌어안아야 되는데 자기 민주당 내에 있는 경쟁자는 끌어안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외연을 확장해서 끌어안을지 이게 좀 의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지 지켜봐야 되고 문재인 후보가 정말 이번 본선에서 승리를 한다면 네. 그런 중도 우파들이 지금 굉장히 의심하고 있는 상황, 안보 불안에 대한 상황, 그다음에 지나치게 편가르기를 과거에 했던 경험이 노무현 정부 때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좀 해소를 할까 이런 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본선까지 가더라도 앞으로 계속 적의 발목을 잡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의 스탠스 자체가 그런 딜레마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이른바 극성 지지층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문자 폭탄 18원 후원금 내신 분들이 문재인 후보를 민주당 내 경선에서 이렇게 결선 투표 없이 첫 번째 무난하게 승리를 하게 했던 원동력이거든요. 그 극성 지지층들. 이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문재인 후보 개인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하면서도 굉장히 그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진보적이면서 과격한 주장에 이제 익숙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문재인 후보로서는 자기의 가장 그 지지의 토대가 되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떠나서 그분들이 싫어하는 통합의 행보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지만 어제는 뭐 당연히 후보가 된 다음에 현충원에 가서 이승만, 박정희 묘소를 참배한 건 잘하신 거라고 보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그런 어떤 우파를 견인하는 행보를 할 경우에 그런 극성 지지층들의 반감을 또 살 수 있는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후보의 개인적인 그 가장 그 토대가 되는 지지층들의 성향이나 이념적인 어떤 지평이 문재인 후보로 하여금 본선에 반드시 필요한 중도 우파를 향한 어떤 통합과 또 어떤 포용의 모습 이런 것들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발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2대1이신데요. 좀. 예. 근데 저는 여러 번 그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공개적으로 문재인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네. 왜냐하면요, 문재인을 지지하는 층은 진보든 개혁 성향이든 이른바 극성 어떤 지지자들 간에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중간에 우파적인 행보를 보일 때 문재인에 대해서 상당히 어필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가선 문재인 후보를 찍을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다면 우파의 확장성을 끊임없이 기하는 것, 한없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결국은 승리의 길이다. 네. 그러면 그건 끊임없이 논란이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 기뻐서 할 때는 가보면 결국 훨씬 더 플러스 알파 베타가 더 많다는 것을 일찍이 딱 확신하고 가야 되는 건데 끊임없이 그 부분에 흔들리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좌파의 목소리 흔들려서 왼쪽으로만 가다 보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35% 안팎에 머물러 있는 거죠. 네. 아마 이제 어제 본 후보가 됐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상당히 가게 될지 아니면 여전히 왼쪽으로만 걷게 될지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건데 아마 시간이 갈수록 양강 구도가 굳혀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싫든 좋든 불가피하게 오른쪽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결국 선거 때가 되면 모든 후보들이 주요 후보들이 항상 나는 중도다라고 얘기들을 하는 게 결국 중도로 가야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저께 그 문재인 대표의 연설 가운데 또 하나 굉장히 주목되는 것은 적폐 연대. 이에 반대하는 개혁연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갈라치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통합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우고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적폐연대에 반대하는 프레임을 또 하나 만들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성공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 규정이 약간은 안철수 후보를 지금 의식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지금 뭐 급상승세를 타고 있는 네. 거에 대한 견제 심리가 발동한 건데요.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자강론이라고 해서 나 혼자 힘으로 나 혼자 쓰겠다 이런 그 일관된 어떤 입장을 유지해서 쭉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내에 손학규, 박주선 두 경쟁자는 적어도 바른정당하고는 연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안철수 후보는 계속 나 혼자 가겠다 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그쪽 적폐 연대 세력으로 모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몰아가는 건 결과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다른 우파 진영에서 지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본인과 1대1 양강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그런 규정을 해놓고 있는 건데 저것이 어느 정도 먹힐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지지층에서는 저런 말씀을 안 해도 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선택 이런 네. 거와 관련해서는 저 문재인 후보의 저런 말씀이 어느 정도 호소력을 발휘할지는 좀 의문이고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에 있어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적폐 세력의 연대라는 얘기를 먼저 함으로써 안철수 후보가 혹시라도 바른정당이나 혹은 그 이외의 정당과 연대하는 것을 아예 미리 차단하겠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보십니까? 볼 때는 이제 어제 후보 수락 연설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이 대목인데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사면 논란 발언해가지고 안철수 후보를 이제 문재인 후보 측에서 굉장히 맹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저는 이제 양강구도로 자리가 잡힐 것을 예상을 하고 아마 네.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양강구도에서는 안철수 후보 진영을 비판하는 가장 중요한 프레임이 저쪽은 정권 연장 세력과 야합한 측이다라고 네. 이제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촛불 민심은 정권 교체의 민심이고, 근데 정권 교체 담지자는 나 문재인인데, 나하고 지금 강하게 양강구도로 치고 올라오는 안철수는 사실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연장 세력인 새누리당의 새누리당 세력과 손을 잡을 후보다라고 이제 갈라치는 모습인 것 같단 네. 말이죠. 사면 발언도 그렇게 좀 약간 좀 몰아간 측면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역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뭐냐면 그렇게 프레임을 걸어서 나는 정권 교체 세력이고 저쪽은 정권 연장 세력으로 할 경우에 이미 그 아까 말씀하셨던 문재인 후보가 본선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용과 통합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결과가 된다는 게 하나 딜레마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를 중도 보수 진영의 편으로 일단 규정을 시켜줌으로써 결국 본선에 가서는 결국 양강구도가 되면 문재인 후보가 30대 초반에 지금 지지율을 갖고 있고 안철수 후보가 20대까지 올라와 있는데 결국 남아있는 한 30% 정도의 샤이 보수, 사이 중도층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선택을 할 때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나의 중도층에 가까운 모양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문재인 후보 측에서 규정해버린 측면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는 물론 안철수 후보와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그런 프레임을 갈라치는 작전을 쓸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의도치 않은 결과도 나올 수 있다. 네. 유의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종의 연정 논란이 네. 지금 사실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불과 얼마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안희정에 대해서는 대연정 논란. 네. 이 불똥이 이제 이렇게 건너서 안철수 어떻게 보면 적폐 세력 연대 논란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 모아서 결국 말씀드리면 좀 이르기는 하지만 지금 단전적으로 말씀 이번 대선의 어떤 프레임 구도는 결국 보수 대 진보가 아니라 어떤 보수 진보 대 중도의 대결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곧 단일 세력 대 연대 세력 간의 대결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 비문 세력 간에 이어질 수 있고 그게 결국은 최종적으로 가면 문재인 대 안철수의 구도로 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런 상황을 일찌감치 예견한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본인과 대척점에 있는 모든 어떤 구도들을 일종의 적폐 세력 내지로 몰아버리는 규정하는 이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이걸 규정할수록 결국은 구도는 굳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네. 구도는 결국은 문재인 대 비문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제 그런 딜레마적인 네.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문재인 후보 측이 이제 적폐 청산 또는 정권 교체 세력이고 네.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한 이제 반대편은 이제 적폐 연대 내지는 정권 연장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아까 이상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안철수 후보 입장 그와 전혀 다르단 말이죠. 안철수 후보는 내가 바로 더 정권 교체 좋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프레임은 또 뭐냐면 역으로 문재인 후보 진영은 묻지마 정권 교체 진영이고 내가 진정으로 더 좋은 정권 교체의 진영이다. 네. 그러니까 저쪽은 오히려 독식과 패권의 정권 교체라고 한다면 나는 오히려 통합과 연대 정권 교체라고 좀 규정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정권 교체냐 아니냐로 문재인 후보가 갈라칠 때 안철수 후보는 같은 정권 교체인데 더 좋은 정권 교체를 골라달라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지금 적폐 연대 세력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그 팩트 관련해서도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정당이나 새누리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하고는 절대 지금 연대하지 않겠다는 게 안철수 후보의 일관 입장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본선에 가서 선거 직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후보 진영의 전략가들이 짠 이 구도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권 교체냐, 더 좋은 정권 교체냐, 네. 아니면 적폐 세력이냐, 세력과의 연대냐, 아니면 개혁 세력이냐. 굉장히 재미있는 두 가지의 프레임이 있는데 과연 누가 더 승리할까 궁금해지네요.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핵심은 이제 국민들의 생각, 네. 그죠? 대중심리가 네.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가 이 모든 이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적폐청산, 박근혜 대통령 어두운 그림자를 지워야 된다는 게 절대적으로 무게가 컸다고 봅니다. 네. 그를 일찌감치 내세웠던 안희정 후보가 어떻게 보면 된소리를 맞은 셈이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통합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까지는 사실 오늘 현재까지는 상당히 이중적 심리라고 봅니다. 대중들이. 네. 적폐도 청산해야 되고 통합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후보도 수락연설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적폐 청산을 강력히 주장하면서도 통합을 하겠다고 동시 주장을 하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국민들은 통합을 원할 수밖에 없다. 네. 자, 이 갈림길 속에서 과연 어느 쪽을 더 논리가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느냐. 말하자면 정말 흔한 얘기로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문재인 후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철수는 지금 한 마리의 토끼를 지금 확실히 잡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예, 밖에 있는 외양 중도 세력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이제 계획인데 이제부터 이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거의 저는 한 10일 정도 되면요. 10일 정도 지나면 좀 민심이, 대중심이 어느 정도 좀 교통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네.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최 원장님은 통합 쪽에 조금 더 무게가 가 있으신 듯이 뭐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집권을 해도 소위 적폐 청산은 되리라고 보는 분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집권을 한다. 그것도 정권 교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는 적폐 청산이라는 표현은 안 쓰잖아요. 근데 저 적폐 청산이라는 말이 좀 거북스럽긴 해요. 특히 중도 우파 진영에 있는 분들, 또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 말이 상당히 거북스럽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계속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됨으로 인해서 권한정지 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촛불 집회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통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사드 배치에 대해서 원래 강력히 반대했던 입장인데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그다음에 핵 고도화를 하기 때문에 북한 정세가 변했다 해서 국민의당 당론은 사드 반대 그대로이지만 안철수 후보 개인 입장은 사드 찬성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다음에 북한 방문 문제와 관련해서도 본인은 미국에 먼저 간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중도 우파를 겨냥한 행보를 일관되게 해오고 있어요. 근데 문재인 후보가 지금 어제 후보가 되고 나서 통합을 갑자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진정성을 중도 우파 진영에서는 어떤 분을 더 진정성 있게 생각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아까 김근식 교수님 컨벤션 효과 이야기했지만 역시 후보를 선출했는데도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네. 정당 지지율이 그대로 있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 후보들도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도 굉장히 흥미로운 경선을 했지만 본인 지지율은 답보 상태고 유일하게 국민의당이 그 경선의 어떤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어서 안철수 후보가 지금 올라간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맥락에서 중도 우파 입장에서 본다면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안감과 거부감이 있는데 어차피 우파 진영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적다고 친다면 그러면
덜 싫은 사람을 뽑게 된단 말이죠. 그런 맥락을 지금 안철수 후보가 공략을 하고 있고 그게 주요하고 있다고 봐요. 이 문재인 후보가 이제 그에 대한 어떤 경계심을 발동하고 있는 건데 적폐 세력 연대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안희정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안희정 후보야말로 대연정을 일관되게 이야기했고 심지어 자유한국당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안희정 후보는 포용을 못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어떤 이 자가당착적인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봐요. 네. 저는 이상일 의원님 네. 상당히 그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대선의 프레임이 적폐청산 세력 대 통합파, 통합 세력으로 이렇게 양 구도로 가면요. 사실은 적폐청산 세력 불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통합 유리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제안을 드렸지만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만약 내가 팁을 드린다면 사실 적폐청산의 목소리는 이제는 낮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얘기하지 않더라도 문재인 적폐청산을 주장한다는 것, 앞으로 대통령이 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통합의 목소리를 훨씬 더 높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통합 대 통합으로 네. 가야 되는 거죠. 그 구도를. 그랬을 때 결국 누가 더 진정성이 있고 누가 더 실제 실행 가능하냐 통합에 대해서 이걸 놓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게 해야 문재인 후보는 훨씬 더 유리한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네. 통합으로 가는 게 이제 문재인 후보한테는 그 옳은 전략이라고 지금 우리 최 원장님께서도 동의를 해주셨는데, 근데 문재인 후보의 지금 그 뭐라 그럴까 대선 후보의 구도가 그 통합을 하기도 굉장히 버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진보 보수 양 후보가 사실 양강 구도로 갔기 때문에 통합으로 가고 중도로 갈수록 그 유권자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역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 보수 후보들은 지금 지리멸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네. 자유한국당 후보, 바른정당 후보가 한 자릿수 지지율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은 이번 대선에서 그리 경쟁력 있는 의미를 갖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수 후보의 괴멸이라고 하는 역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진 상황이어서 근데 그쪽에 한 가운데 안철수 후보가 떡 버티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통합으로 손을 내밀어도 그렇게 내밀수록 안철수 후보의 이 중도의 이 스탠스가 딱 버티고 있어서 과거에 진보와 보수 쪽 한 명씩 나왔을 때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중도로 외연을 확장했던 그 효과보다는 훨씬 더 안철수 후보라는 중도에 딱 버티고 있는 양강 구도로 인해서 통합을 해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 네. 보입니다. 이번에 그 하나만 구도 더 자체가. 보시면요. 보수가 괴멸했지 않습니까? 네. 그 괴멸한 보수가 진보로는 가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중도로 가버리면 의외로 중도의 그렇죠. 파이가 확 커져볼 수 네.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문재인 결국 후보는 세 어떤 분이 것을 다 해도 굉장히 좀 동의하는 애매한 것은 딜레마 통합이 같습니다. 중요한 전략이다. 다만 그러니까 지금- 그게 얼마나 네. 진정성 있게 느껴지느냐 이게 다를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의견이 다르신 것 같은데요.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문재인 후보는 말씀은 통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어젠다에 대해서 통합적 메시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네. 과연 그럴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개성공단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 다시 재개하겠다. 이 문제를 그대로 그 입장을 유지해야 될 겁니다. 그럴 때 중도 우파가 과연 통합적 메시지로 그걸 받아들일 거냐의 문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전략적 모호성을 표현이라도 쓰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음 정부에서 하겠다, 보관이 있다고만 하지 이야기를 안 해요. 이거는 배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사실은 대선 후보가 명확한 입장을 안 밝히는 것도 국민에 대한 예의는 아닌데 이걸 밝히기가 어려운 입장이잖아요. 자기 진영에 서는 정말 촛불 든 분들 중에 상당수가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현실적으로 사드를 이미 배치가 시작이 됐으니 이걸 되돌릴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세우고 싶을 수는 있겠어요. 아마 중도 우파를 잡기 위해서. 근데 그걸 했을 때는 집토끼가 또 도망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전략적 모성을 유지할 때 안철수 후보는 명확히 입장을 밝혔단 말이에요. 네. 이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적 메시지가 선명하게 어젠다로 나와줘야 되는데 말로만 통합을 이야기하고 어젠다는 다른 걸 모호하게 가버리면 진정성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네, 좋습니다. 세 분 다 통합이 주요한 이길 수 있는 전략이다는 다 동의하시고요. 다만 정말 통합적으로 보이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요. 국민들이 가지는 의문은 아마 이런 걸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통합을 그렇게 내세웠지만 실제 집권하고 나서는 내가 얘기한 통합이 진보까지 쌓겠다라고 하는 통합은 아니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국민들은 통합 얘기에 대해서 이게 또 선거에 이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비판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정말 후보가 통합적으로 가고 집권하고 나서도 통합적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원장님. 우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주변 네. 관리인데요. 그 핵심적인 잡대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희정 표의 네. 흡수라고 봅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요. 뭐 안희정을 지지했던 표는 뭐 연합군이다라고 해서 막상 경선이 끝나고 나니까 전부 뿔뿔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 여론조사 보면 한 20% 정도가 문재인 쪽으로 가는 걸로 보는데요. 그건 정말 통합의 숫자가 아닌 거죠. 저는 최소 50% 이상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때 안희정 속마음이 어떨까? 정말 문재인을 위해서, 통합을 위해서 나의 표를, 모든 표를 몰아주도록 노력을 할까라는 부분이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끌어당기는 것이 저는 첫 번째 시험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통합 지표를 검증할 수 있는 첫 번째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안희정의 앞으로 표정, 태도를 보면은 문재인의 통합의 지수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그동안에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얘기도 하고 긍정적인 얘기도 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 네. 후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 진영에서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우리가 총선에서도 연대론에서 요즘은 상당히 약해지면서 자각론이 강해지고 이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우리가 총선에서도 결국 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겼으니까 대선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한 번 어떤 방법으로 이겼다고 해서 그 방법이 두 번째에도 통하느냐. 이게 뭐 경영학에서 많이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게 궁금한데 김문식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오늘 뭐 네. 안철수 후보가 후보로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당내 경선이었지 않습니까? 당내 경선인 자리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이 경선 과정에서부터 다른 당과 연대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당연히 안철수 후보로서는 이건 자강으로 그걸 제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자기 당의 후보를 뽑는데 남의 당과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패배주의이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자강론을 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지도가 상승해서 후보가 확정이 될 거라고 보는데 남은 건 이제 본선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 다들 본선이랑은 결국 중도층의 표심을 얼마나 흡수하느냐 문제인데 그런 중도층의 표를 흡수해야 될 그러기 위해서 안철수 후보가 자강론으로 끝까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잘 들어보면 메시지에 미미한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내 자강론은 폐쇄적인 자강론은 아니다라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열려있는 자강론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와서는 어제도 뭐 연설에 나왔습니다만 국민에 의한 연대만이 승리의 기본이다. 그러니까 국민에 의한 연대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자강론이기 때문에 내가 정치공학적으로 뭐 유승민 후보랑 뭐라고 뭐 홍준표 후보랑 뭐라고 김종인 전 대표랑 뭐라고 이런 걸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네. 국민에 의한 연대는 분명히 가능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국민에 의한 연대라는 것은 많은 포괄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막판에 가가지고 정말 양강구도가 돼서 박빙의 승부가 됐을 때 묻지마 정권 교체나 더 좋은 정권 교체를 했을 때 더 좋은 정권 교체가 승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필요한 국민들이 요구하는 연대가 있다면 그 연대를 하길 수 있다는 뉘앙스로도 들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여전히 자강론이 대세이고 자강론을 끝까지 완주를 하겠다는 생각을 강력히 갖고 있으나 여전히 연대의 가능성은 조금씩 열어놓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나 네. 그 연대는 그 스스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치공학적 연대라든지 네. 특정인을 반대하는 연대라든지 아니면 특정 정치 세력을 나눠먹기식 연대는 안 하겠다는 것이어서 좀 두고 봐야 될 대목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어저께 문재인 대표도 연대를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국민과 연대하겠다. 국민에 의한 연대와 국민과 연대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것도 궁금하네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먼저 쓰기 시작한 분은 안철수 후보였고 네. 문재인 후보는 어제 처음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요. 네. 논란은 민주당에서 먼저 공격을 시작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같은 말이에요. 안철수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사면위원회를 만들어서 투명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워딩이 그대로예요. 네. 문재인 후보도 대통령의 사면권이 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행사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제한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는데 지금 이 메이저 리그라고 봐요. 메이저 리그끼리 굉장히 1, 2 다툼을 하기 때문에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네. 지금 마이너 리그는 구새누리당 세력끼리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후보끼리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그 재밌는 지금 양상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과거에 새누리당에 계셨던 이 세력들이 이번에 정권 잡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안철수 후보가 넘어야 할 벽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름대로 중도 우파를 겨냥한 그런 스탠스를 취해왔어. 그게 주요했고 장악론이 먹혔는데 앞으로 여기서 한 단계 더 도약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번 주말쯤 나오는 아니면 또 다음 주 초쯤 나올 여론조사에서 정말 25% 다자구도에서 25%를 넘기느냐. 그래서 네. 30% 선에 육박하느냐. 이렇게 될 경우는 상당히 이 대선 지형의 변화가 올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건 지켜봐야 되겠지만 안철수 후보가 자강론의 힘을 계속 당분간은 밀어붙일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정말 양강 구도가 형성이 됐는데 문재인 후보와 초박빙 상태다. 그래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그런 네. 판단이 왔을 때는 적어도 바른정당이 그때까지 유승민 후보가 쭉 간다는 전제하에 있다면 그때 적어도 바른정당하고는 한번 국가 대통합이나 국가 개혁을 위해서 어떤 연대를 모색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네. 죄송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변화 중에서 제일 좀 놀라운 게 목소리의 변화. 네. 그 대중연설의 하이톤이었다가 갑자기 로톤으로 이번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시다시피 목소리를 바꾼다는 건 정말 힘듭니다. 아무리 연습 훈련을 해도 네. 그만큼 안철수 후보가 아주 상당히 비장한 아주 각오를 했다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이 대선 승리에서 어떤 위험이나 부담 요인을 감수하고라도 변화를 시도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가장 궁금하고 주목되는 부분이 뭐냐면 호남에서의 한판 승부입니다. 네. 사실 지난번 작년 4월 총선 이후로 문재인과 안철수가 한 번도 호남에서 맞붙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 경선을 보니까 문재인도 60%, 안철수도 60% 됐지 않습니까? 똑같이. 각각 자기 대응원부터. 네. 물론 이제 안철수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후보가 최종 확정되고 나서 오늘 되고 나서 이제 두 사람은 다시 하방운동 호남 속으로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호남의 판도가 어떻게 변하느냐. 지금 현재는 한 10% 내지 15% 정도 문재인 후보가 유리한 상태입니다. 네. 호남에서만. 근데 만약에 이게 박빙 구도로 가거나 만에 하나 안철수 후보가 좀 우세하거나 하면요. 이건 호남에서의 그런 판도 변화는 바로 수도권이나 전국적인 어떤 판도 변화를 예고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호남의 변화를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의당 네. 전략은 저는 잘 세웠다고 보는 게요. 지금 호남 이야기 하셨지만 최근에 나온 동아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그 호남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후보 44고 안철수 38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조사에서도 지금 상당히 경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영남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럼 새누리당 지지층이 많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후보를 더 선택을 하는 측면이고 심지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홍준표 후보보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국민의당이 후보 선출 전당대회를 대전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거가 상당히 전략적으로 저는 잘 세웠다고 봐요. 왜냐하면 충청 지역의 중요성을 국민의당이 생각을 하고 한 것 같은데 통상 후보 선출 전당대회는 전부 서울에서 합니다. 네. 각 당에서 다 그랬고. 그런데 국민의당은 오늘 대전에서 하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호남은 팽팽하게 가져간다. 그리고 영남에서는 우위를 점했다. 그러면 남은 지역은 충청이에요. 충청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충청 지역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그분을 통해서 대망론을 한번 펴보려고 했다가 실패를 했죠. 그다음 안희정 충남지사가 어제 탈락을 했어요. 지금 충청 지역 민심은 좀 허전하다고 봐요. 그 허전한 공간을 안철수 후보가 파고들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어느 정도 주의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만약에 먹힌다면 이 세 지역의 표심이 수도권의 전이가 될 테니까 지켜봐야는 되겠지만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전략은 잘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봐도요, 네. 지금 안철수 후보의 마지막은 아니겠지만 좀 넘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조기에 양강 구도를 안착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무섭게 치고 올라와 있지만 양강 구도로 확정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우리 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에 양강 구도를 딱 정착을 하면 사실상 이른바 이제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처럼 보수 쪽 나온 후보들이 경쟁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안 되는 후보로 치부가 돼버리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양강 구도가 정착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후보의 확장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안철수 후보로 많이 중도 보수층들이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4월 15일부터 후보 등록을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오늘 본선에서 오늘 이제 예선에서 후보가 확정이 되고 후보 등록까지의 기간, 그 정도 기간에 정말 30% 이상의 지지율을 올려서 문재인 후보와 양강 구도로 정착이 된다면 본선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싸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양강 구도를 정착시킨 데서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 민심과 충청 민심이 굉장히 절대적이죠. 왜냐하면 호남 민심은 다시들 아시겠지만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가 지금 서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한쪽이 우세한 쪽에 몰아주게 돼 있거든요. 마지막에 가서는 호남의 민심이라는 게 전략적 투표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청 역시 지금 굉장히 좀 허전하고 무주공산 같은 지금 분위기여서 저는 그래서 최근에 안철수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반기문 유해 사무총장을 좌문으로 모실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도 바로 그 충청권의 좀 허전한 부분들을 좀 고려한 게 아닌가 싶고 거기에 대해서도 문재인 후보 측은 또 반기문을 또 다시 모셔오겠다는 것이 또 비난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본다면 이 조기 양강 구도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이 진짜 본선 대결이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울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아까 지역성 교양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번 대선에는 지역 감정은 아니지만 아마 지역 바람이 상당 부분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대세론이냐 아니면 충청도의 대망론이냐 호남의 홀대론이냐가 상당히 좀 작용을 좀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도 대망론이 한테 거세게 불었다가 반기문이 또 꺾이면서 가라앉고 또 다시 불었다가 안희정 때문에 또 가라앉고 이렇게 지금 부침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막판에 어느 정도로 불 것인지. 근데 국민의당은 전략적으로 선택했다고 봅니다. 그 부분 동의하는데 정말 저로서는 궁금합니다. 과연 어느 정도로 세게 불지.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호남은 홀대론이 사실 거세게 왔습니다. 이 홀대론의 탈출구가 문재인으로 갈지 지금 안철수로 갈지 이 부분이 지금 마지막 아직 최종 판단은 하지 않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봅니다. 호남 민심이. 네. 예,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제 제가 후보가 이제 결정됐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 되면 후보 간의 여론조사가 교통정리가 돼서 호남에서의 반세 그리고 충청도 바람이 강도 이 부분이 대충 여론조사 수치로 어느 정도 결정 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최 의원장님 말씀을 마지막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대선 본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여론조사가 정말 여론조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런 프레임을 갈라치는 작전을 쓸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의도치 않은 결과도 나올 수 있다. 유의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종의 연정 논란이 네. 지금 사실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불과 얼마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안희정에 대해서는 대연정 논란. 네. 이 불똥이 이제 이렇게 건너서 안철수 어떻게 보면 적폐 세력 연대 논란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 모아서 결국 말씀드리면 좀 이르기는 하지만 지금 단전적으로 말씀 이번 대선의 어떤 프레임 구도는 결국 보수 대 진보가 아니라 어떤 보수 진보 대 중도의 대결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곧 단일 세력 대 연대 세력 간의 대결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 비문 세력 간에 이어질 수 있고 그게 결국은 최종적으로 가면 문재인 대 안철수의 구도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상황을 일찌감치 예견한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본인과 대척점에 있는 모든 어떤 구도들을 일종의 적폐 세력 내지로 몰아버리는 규정하는 이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걸 규정할수록 결국은 구도는 굳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구도는 결국은 문재인 대 비문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제 그런 딜레마적인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문재인 후보 측이 이제 적폐 청산 또는 정권 개최 세력이고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한 이제 반대편은 이제 적폐 연대 내지는 정권 연장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아까 이상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안철수 후보 입장 그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안철수 후보는 내가 바로 더 정권 교체 좋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프레임은 또 뭐냐면 역으로 문재인 후보 진영은 묻지마 정권 교체 진영이고 내가 진정으로 더 좋은 정권 교체의 진영이다. 그러니까 저쪽은 오히려 독식과 패권의 정권 교체라고 한다면 나는 오히려 통합과 연대 정권 교체라고 좀 규정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냐 아니냐로 문재인 후보가 갈라칠 때 안철수 후보는
같은 정권 교체인데 더 좋은 정권 교체를 골라달라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지금 적폐 연대 세력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그 팩트 관련해서도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정당이나 새누리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하고는 절대 지금 연대하지 않겠다는 게 안철수 후보의 일관 입장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본선에 가서 선거 직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후보 진영의 전략가들이 짠 이 구도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권 교체냐, 더 좋은 정권 교체냐, 네. 아니면 적폐 세력이냐, 세력과의 연대냐, 아니면 개혁 세력이냐. 굉장히 재미있는 두 가지의 프레임이 있는데 과연 누가 더 승리할까 궁금해지네요. 거기서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핵심은 이제 국민들의 생각, 네. 그죠? 대중심리가 네.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가 이 모든 이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적폐 청산, 박근혜 대통령 어두운 그림자를 지워야 된다는 게 절대적으로 무게가 컸다고 봅니다. 네. 그를 일찌감치 내세웠던 안희정 후보가 어떻게 보면 된소리를 맞은 셈이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통합을 필요로 합니다. 계속 적의 발목을 잡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의 스탠스 자체가 그런 딜레마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이른바 극성 지지층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문자 폭탄 18원 후원금 내신 분들이 문재인 후보를 민주당 내 경선에서 이렇게 결선 투표 없이 첫 번째 무난하게 승리를 하게 했던 원동력이거든요. 그 극성 지지층들. 이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문재인 후보 개인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하면서도 굉장히 그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진보적이면서 과격한 주장에 이제 익숙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문재인 후보로서는 자기의 가장 그 지지의 토대가 되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떠나서 그분들이 싫어하는 통합의 행보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지만 어제는 뭐 당연히 후보가 된 다음에 현충원에 가서 이승만, 박정희 묘소를 참배한 건 잘하신 거라고 보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그런 어떤 우파를 견인하는 행보를 할 경우에 그런 극성 지지층들의 반감을 또 살 수 있는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후보의 개인적인 그 가장 그 토대가 되는 지지층들의 성향이나 이념적인 어떤 지평이 문재인 후보로 하여금 본선에 반드시 필요한 중도 우파를 향한 어떤 통합과 또 어떤 포용의 모습 이런 것들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발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2대1이신데요. 좀. 네. 근데 저는 여러 번 그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공개적으로 문재인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네. 왜냐하면요 문재인을 지지하는 층은 진보든 개혁 성향이든 이른바 극성 어떤 지지자들 간에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중간에 우파적인 행보를 보일 때 문재인에 대해서 상당히 어필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가서는 문재인 후보를 찍을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다면 우파의 확장성을 끊임없이 기하는 것, 한없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결국은 승리의 길이다. 네. 그러면 그건 끊임없이 논란이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 기뻐서 할 때는 가보면 결국 훨씬 더 플러스 알파 베타가 더 많다는 것을 일찍 딱 확신을 하고 가야 되는 건데 끊임없이 그 부분에 흔들리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좌파의 목소리 흔들려서 왼쪽으로만 가다 보면 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35% 안팎에 머물러 있는 거죠. 네. 아마 이제 어제 본 후보가 됐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상당히 가게 될지 아니면 여전히 왼쪽으로만 걷게 될지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건데 아마 시간이 갈수록 양강 구도가 굳혀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싫든 좋든 불가피하게 오른쪽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결국 선거 때가 되면 모든 후보들이 주요 후보들이 항상 나는 중도다라고 얘기들을 하는 게 결국 중도로 가야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저께 그 문재인 대표의 연설 가운데 또 하나 굉장히 주목되는 것은 적폐 연대 이에 반대하는 개혁 연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갈라치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통합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우고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적폐 연대에 반대하는 프레임을 또 하나 만들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성공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 규정이 모든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의 승리를 안희정 지사가 아무리 지지도면에서 추격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까보면은 일단 민주당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네. 당내 경선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애고된 승리 같은데요. 남아있는 과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재인 후보는 아주 쉽게 무난한 승리를 했습니다만
본선에서의 승리가 지금 남아 있고 본선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 지금 넘어야 될 과제가 당장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해창의 운명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선으로 지금 몇 개월째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이해창 당시 1997년 선거 때 정말 1년 내내 압도적인 1위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본선 기간에 급추락하면서 뒤집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과연 이 문재인 후보의 본선에서의 승리가 이해창 후보의 운명을 벗어날 수 있을지 뭐 마지막까지 해야 될 그런 자기 스스로 경고를 스스로 해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이해창의 운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조금 저는 이번 그 경선에서 좀 적신호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컨벤션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난 대규모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경선을 했고 그다음에 안희정, 이재명이라거나 아주 굉장히 관심거리와 주목거리가 컸던 경선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문재인 후보 개인은 지지도가 전혀 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정당의 엄청난 이 내부 경선을 전국적으로 할 경우에는 컨벤션 효과라는 게 당연히 있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 제1야당에 가장 앞서가는 후보들을 경쟁을 하는 것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적으로 본다면 지금 한 2주 가까이 됐던 이 민주당 당내 경선이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의 지지도가 오르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아마도 본선에서 더욱더 좀 힘을 내야 된다는 그런 스스로의 어떤 채찍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두 분께서 과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첫 번째 과제는 어떻게 이재명, 안희정 후보를 지지했던 표를 끌어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중도 혹은 나아가서 보수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냐의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보수 진보의 이념의 이분법은 쓰레기통으로 버리자. 이런 말씀을 연설 도중에 하셨고요. 또 실제로 후보가 되고 난 이후에 이승만, 박정희 묘소를 찾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 두 가지의 과제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승만, 박정희 전 묘소는 좀 참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다른 후보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후보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매번 그 묘소를 참배하느냐 안 하느냐가 너무 과격하다, 진보다. 말이죠.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거야. 이런 논란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참배함으로써 그 부분을 일단 종식을 시키고 그다음에 통합 이미지도 보이면서 중도표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일거삼득의 효과를 좀 기대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문제입니다. 앞으로 방금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방문을 했듯이 앞으로도 본인에게 상당히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을 약간은 안철수 후보를 지금 의식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지금 뭐 급상승세를 타고 있는 거에 대한 견제 심리가 발동한 건데요.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자강론이라고 해서 나 혼자 힘으로 나 혼자 쓰겠다 이런 그 일관된 어떤 입장을 유지해서 쭉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내에 손학규, 박주선 두 경쟁자는 적어도 바른정당하고는 연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안철수 후보는 계속 나 혼자 가겠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그쪽 적폐 연대 세력으로 모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몰아가는 건 결과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다른 우파 진영에서 지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과 1대1 양강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그런 규정을 해놓고 있는 건데 저것이 어느 정도 먹힐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지지층에서는 저런 말씀을 안 해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선택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저 문재인 후보의 저런 말씀이 어느 정도 호소력을 발휘할지는 좀 의문이고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에 있어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적폐 세력의 연대라는 얘기를 먼저 함으로써 안철수 후보가 혹시라도 바른정당이나 혹은 그 이외의 정당과 연대하는 것을 아예 미리 차단하겠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어제 후보 수락 연설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이 대목인데요. 그다음에 최근에 사면 논란 발언해가지고 안철수 후보를 이제 문재인 후보 측에서 굉장히 맹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저는 이제 양강구도로 자리가 잡힐 것을 예상을 하고 아마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양강구도에서는 안철수 후보 진영을 비판하는 가장 중요한 프레임이 저쪽은 정권 연장 세력과 야합한 측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촛불 민심은 정권 교체의 민심이고, 근데 정권 교체의 담지자는 나 문재인인데, 나하고 지금 강하게 양강무도로 치고 올라오는 안철수는 사실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연장 세력인 새누리당의 구새누리당 세력과 손을 잡을 후보다라고 이제 갈라치는 모습인 것 같단 네. 말이죠. 사면 발언도 그렇게 좀 약간 좀 몰아간 측면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역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뭐냐면 그렇게 프레임을 걸어서 나는 정권 교체 세력이고 저쪽은 정권 연장 세력이라고 할 경우에 이미 그 아까 말씀하셨던 문재인 후보가 본선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용과 통합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결과가 된다는 게 하나 딜레마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를 중도 보수 진영의 편으로 일단 규정을 시켜줌으로써 결국 본선에 가서는 결국 양강구도가 되면 문재인 후보가 30대 초반에 지금 지지를 갖고 있고 안철수 후보가 20대까지 올라와 있는데 결국 남아있는 한 30% 정도의 샤이 보수 사이 중도층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선택을 할 때 그럼 안철수 후보가 나의 중도층에 가까운 모양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문재인 후보 측에서 규정해버린 측면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는 물론 안철수 후보와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안고 그다음에 상당히 정책 이념이 다른 어떤 보수 진영을 끌어안는 이런 통합의 행보를 말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느냐가 네. 문재인이 앞으로 대세론이 탄탄대로를 가느냐 네. 아니면 중간에 상당히 가로막히느냐 하는 그 중요한 그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에 후보로 선출된 다음 날 현충원에 참배를 하고 전직 대통령 묘역을 다 참배하고 나서 바로 봉화마을로 갔습니다. 네. 사실 그 아이디어 제가 냈지만 처음에 반대하는 분들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걸 채택을 하고 내려갔을 때 정말 몇 개 방송사가 생중계를 하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슬로건이 100% 대한민국이었는데 국민 대통합 이거의 진정성을 받아줬어요. 네. 그래서 대통합 어젠다를 선점을 했죠. 그로부터 한 달 뒤쯤 문재인 후보가 선출이 돼서 문재인 후보는 경선 과정에 있었고, 그때 그 선택이 굉장히 주요했다고 봐요. 2012년 선거 승리에. 그런데 지금 문재인 후보도 비슷한 행보를 하기 시작한 거죠. 후보가 되고 나서 전직 대통령 묘역을 두루 참배를 하고, 추미애 대표가 됐을 때,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안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문재인 후보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에 맞추는 행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과연 중도 우파들이 네. 저 진정성을 받아줄 거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후보가 되신 다음에 인터뷰에서 후보 연설문은 통합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문자 폭탄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네. 그거는 경쟁을 흥미롭게 만드는 일종의 양념 같은 거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에 정치인이라면 그런 문자도 받을 줄 알아야 된다. 이래서 상당히 자기 진영의 어떤 그 문자 폭탄이랄까. 이래서 상당히 그거에 상처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 특히 안희정 후보 진영은 굉장히 지금 가슴이 상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위무하기보다는 그거 당신들이 감내해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통합과 포용을 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의문이 네. 들게 만들어요. 물론 이건 작은 사안이지만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지 지켜봐야 되지만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지금 적폐청산을 너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는 통합을 하지만 이 말씀과 행동이 좀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있겠다. 네. 과연 통합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을 끌어안아야 되는데 자기 민주당 내에 있는 경쟁자는 끌어안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외연을 확장해서 끌어안을지 이게 좀 의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지 지켜봐야 되고 문재인 후보가 정말 이번 본선에서 승리를 한다면 네. 그런 중도 우파들이 지금 굉장히 의심하고 있는 상황, 안보 불안에 대한 상황, 그다음에 지나치게 편가르기를 과거에 했던 경험이 노무현 정부 때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좀 해소를 할까 이런 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본선까지 가더라도 앞으로